현재 그 서울중앙지법에 보면은 언론 전담 재판부가 따로 생길 정도로 언론 소송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언론 중재 제도는 법원에 소송을 가기 이전에 당사자끼리 원만한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도 이 제도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소송을 가지 않고 저희 그 중재위원회에서 이 중재 절차에 의해서 이 해결을 해버리면은 훨씬 뭐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정정보도든 이런 게 법원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더 간이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직접 소송을 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사들이 왜 중재위원회를 거치고 가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변호사들이 1년에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까 제가 80년대 이때만 해도 변호사들이 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전혀 수임을 안 해도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언론 전담 변호사라든가 또 뭐 연예 전문 무슨 변호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감을 찾으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도 이쪽 언론 이쪽을 하나의 부르침으로 생각하시고 그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선임을 해서 이 소송을 많이 해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보십시오. 제가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저희도 최근에 뭐 담배 소송이 한 번 있어서 2심까지 뭐 패소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햄버거 상대로 소송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뭡니까? 비만자들이 햄버거를 먹고 살이 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걸 안 먹으면 될 것인데 그걸 파는 사람을 상대로 변호인들이 소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언론 보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송에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사건이 작년에도 한 2,000건이 넘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1,500건. 매년 이렇게 많은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저희가 한 달에 한 200건 이상을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그 변호사가 3명 있습니다만은 그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아마 언론 중재제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을 겁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하십사 해가지고 이건 지역신문만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지도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엄청 어렵습니다. 아주 메이저 신문 몇 군데 빼놓고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메이저 신문도 자꾸 매출액이 줄어든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언론 보도가 잘못돼가지고 소송까지 걸려놓으면은 지금 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일간지 같은 경우도 기자에게 떠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그 보도가 잘못돼가지고 돈을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은 기자한테 구상권을 구상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기자 월급에서 이렇게 차압을 붙여서 이렇게 떼가는 그런 언론사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신문은 특히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거의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직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그 게이트키핑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조심을 하면 좋고요. 아까 충남 도청에서 오신 공보관님인가요? 그분이 뭐 진실 얘기를 했는데 꼭 팩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저희가 판례를 보면은 이 방송이나 일간지보다는 그 시간이 더 많은 월간지나 주간지에는 책임을 또 더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쫓기다가 그 확인을 좀 못하는 그런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데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언론 중재제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첫째 보도가 잘못됐을 때 정정 보도를 해주는 그런 임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론 보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아까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면은 그 피해자의 의견을 실어주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언론 중재제도가 반론 보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이 법을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얘기가 기사가 맞는데 이게 반론 보도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데 이 반론 보도라는 것은 아무리 진실된 보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해서 독자들이 그 보도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이든 방송이든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항상 보면은 꼭 피해자의 그 코멘트를 꼭 달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바로 저희한테 찾아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신문은 아무래도 이런 뭡니까 지역에서 이런 뭐 홍보 기사라든가 아니면 지역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아마 자꾸 늘었으면 늘었지 그냥 그 기사를 옛날 같이 그냥 적당히 쓴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보도가 있을 때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는 이 선거 기사에 특히 지역 신문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거 전에 꼭 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각 정당이라든가 또는 변호사협회 또 학회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보면 제가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걸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거의 지역 신문들이 어느 후보자나 후보 예정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자꾸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신문뿐만 아니라 일간지도 마찬가지고 특히 지역 일간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느 특정 후보자를 자꾸 노출을 시키는 그 독자도 알고 다 압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칼럼을 쓰게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보자가 자기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중재 절차를요. 저희가 피해자가 이게 신청을 하시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관할을 법원의 관할 같이 그 지역 신문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각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재부가 예를 들면은 충남 대전은 대전 중재부가 저희가 대전에가 있고요. 저 경기에는 수원에가 있고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제주도도 있고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쪽 사무소에서 아마 언제 출석을 해 주실사 하고 이렇게 신청서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저희 조정 절차를 이렇게 따라서 하시게 되는데요. 저 생각은 이런 특히 정정이라든가 반론 같은 것은 취재를 하셔서 봐가지고 확인이 되시면은 가능한 한 거기서 합의를 하셔서 이렇게 종결을 시켜버리는 게 저희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제도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반론 보도 하나만 돼 있는데 제도가 점차 강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손해배상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옛날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저희 중재위원회 신청을 해서 합의를 보고도 또 법원에 손해배상을 또 하러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례적으로 이걸 해결을 해버리려고 저희 중재제도 안에다가 손배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손배에는 양보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시면은 법원에 갈 일도 없고 손배를 하실 일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서로 간에 이제 뭡니까 이 팩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법원에 자꾸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법원에를 가게 되면은 우리 제도야 뭐 변호사가 안 와도 누가 대리인이 나오셔도 됩니다만은 법원에 가시면 변호사가 또 이렇게 또 대리인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소송을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발행인들이 직접 가서 그 소송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중재위원회에서 이런 그 분쟁이 생겼을 때는 해결을 하시고요. 또 문제가 당사자가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근 30년을 이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한마디 그 사과소리 전화라도 한마디만 들으면은 바로 해결이 될 일을 꼭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뭡니까 오히려 윽박지르거나 뭐 겁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최근에 어느 그 공기업의 어느 그 홍보실장이 한번 찾아왔었는데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매체를 얘기를 하기 곤란합니다만은 작년부터 한 30건을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일간지가.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광고입니다. 광고를 안 주니까 자꾸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비틀어서 쓰고 해가지고 아주 그쪽에서 이제 아주 뭡니까 변호인을 선임해서 아주 크게 한번 이렇게 이제 뭘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우리가 손해배상을 법원에 가더라도 그렇게 큰 액수는 현재는 지금 안 나옵니다. 우리 법정에서 보통 보면은 이 자료 같은 게 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우리가 언론중재법을 개정을 할 때 시민단체하고 일부 진보 쪽 인사들이 미국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여기 언론법에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론 제도가 없습니다. 정정보도는 모든 걸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회사가 무너질 정도로 손해배상을 많이 때려버리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번에 우리 교민 한 분이 세탁소를 하다가 바지 하나를 잊어먹었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어디 공정거래법인가 어디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나를 도입했다는 그런 기사가 한번 떴었습니다. 한 서너 배 대기업에서 하청 업체에 특허를 이렇게 쓰거나 이랬을 때 아마 3배, 4배 이렇게 손해를 해주는, 우리는 그동안에 직접적인 손해밖에 없었는데 그런 게 지금 도입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우리 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손배라는 것이 별건 아닐 것 같아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때에 경영하시는데 얼마라도 이런 게 나오면은 곤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지방 방송이었었는데 이런 것도 봤었습니다. 어린애가 하나가 초등학교생인데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그걸 자살했다,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방송은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죽은 애 친구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부모가 하도 공부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자살을 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때 1,5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뭐냐 그러면은
기자가 급하니까 아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야 뭐 전혀 꼭 확인하고 쓰시겠지만 또 밑에 기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을 넣고 기사를 쓰려면은 기자가 그 취재하기가 힘드니까 지나가는 어린애를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가 불러준 대로 얘기를 하게끔 그 죽은 애가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강요를 해가지고 이게 자살을 했다. 근데 그 얘가 자살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발이 뭐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1,500만 원인가를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합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회사의 얘기는 못하고 그때 데스크가 뭐 1,000만 원, 뭐 기자가 뭐 500인가, 뭐 아니 데스크가 500이고 뭐 기자가 1,000만 원인가를 이렇게 물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꼭 기자들은 뭐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은 하겠지만은 이게 그리고 특히 분쟁이 될 만한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취재를 시켜서 정확히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이 가능한 그런 이런 사례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신문에 제가 원래 그 PT 자료를 쭉 좀 준비를 해 왔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어느 특정 후보자를 자꾸 띄우는 기사에서 상대방이 그걸 이제 뭡니까 신청을 해서 이 보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게 들어 있고요. 또 어느 뭐 특정인 비리를 어느 그 고발하는 걸 어디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고발 내용을 인명을 다 밝혀가지고 보도를 하신 분도 그 손해배상으로 물어준 것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건 뭐 정확한 사실인데 그게 왜 물어줘야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사실 보도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특히 사생활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큰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옛날에 보면은 TV에 나오는 뭐 정덕희 교수라고 이제 예산분 그분이 관련해가지고도 어느 마이너 일간지가 그분에 대한 사생활을 보도를 해가지고 아마 엄청 크게 뭐 형사고소까지 되고 뭐 여러 가지 송사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생활 문제는 그건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정의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뭐 사회 뭐 비리라든가 뭐 이걸 뭐 보도를 하신다고 얘기하시지만은 가능한 한 이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피해 주셨으면 좋고요. 특히 이제 또 초상권 가지고도 요새는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음성권 가지고도 들어옵니다. 초상권 같은 경우는 꼭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사에 그 사진을 썼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게 꼭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우리가 4월이 되면은 꼭 벚꽃 사진이 신문에는 꼭 나옵니다. 이게 벚꽃 윤중로에 뭡니까 여의도 윤중로에 거기에 사진이 나오는데 KBS 직원이 자기 여직원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오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걸 가지고 연인이 데이트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기자는 아니고 KBS 직원인데 그 남자 직원은 유부남이고 그 여직원은 곧 결혼을 앞둔 그런 날을 이미 받아놨는데 그게 보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물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꼭 사진을 쓰시더라도 동의를 꼭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방송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꼭 일일이 이걸 써도 되느냐 묻기 곤란할 때는 본인에게 어디 사는 누구냐 이걸 꼭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는 거나 같기 때문에 기자들이 꼭 이름하고 어디 사시는 누구냐 하는 그런 것을 꼭 물어서 그런 책임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특히 이제 그 범죄 같은 보도를 하실 때도 이게 범죄 행위를 보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범죄 혐의자를 너무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꼭 문제가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공적 인물일 경우에 애적으로 실명을 보도하는 거야 되겠지만은 가능한 한 이 뭐 지역 사회에서 아무리 어느 정도 유력 인사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감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티즌들이 워낙 네티즌 뭐 수사대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보도가 뜨면은 금방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추지를 가능해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만 고등법원 판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방송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되는 피의자를 이니셜을 써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에서 이제 또 다른 걸 써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그걸 짜집기를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해가지고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정된 판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최근에 요새 논란이 됐던 신정아 씨 같은 것도 금방 그냥 누구냐 금방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특히 이런 어느 개인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뭘 쓰느냐 다 이러면 이것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법률 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언론에서 아주 공공성이 있거나 공익적인 그런 사안이거나 이게 진실하면은 면책을 해줘요. 아주 공공성이 있으면서 그게 진실한 보도일 때는. 그리고 이게 취재 단계에서 진실한지 아닌지를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가 수사관도 아니고 무슨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는 공공성이 있거나 상당성이 있을 때도 위법성을 면제해줘요. 그 상당성이란 뭐냐 그러면은 노력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게 기자가 취재를 해서 나름대로 그럴 때는 그런 언론사의 책임을 이게 면제를 해줍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역 신문에는 거의 이제 포털하고는 아마 계약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인터넷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상에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 없으면은 지역 신문 자체만 가지고도 거의 아마 별로 큰 이 법적인 문제가 잘 발생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인터넷상에 다니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은 나와버리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이렇게 책임을 꼭 묻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포르말린 사건이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통조림에 포름알데히드인가가 나왔다 해가지고 국가수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검찰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게 통조림 회사들이 막 거의 망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소송도 가고 저희한테도 오고 했습니다만은 소송이 안 걸리는 언론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경향신문인데 다른 신문은 전부 법정에 다 민사소송도 들어가고 그래서 언론사의 책임은 묻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법정 소송을 계속했습니다. 국가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 통조림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포름알데히드가 생긴다 그럽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식약청에서인가 그걸 발표를 했을 때 그쪽 통조림 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자기들이 반박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기자들이 그걸 써주질 않은 거예요, 그게. 근데 유일하게 경향신문이 그쪽 입장을 써서 기사를 하나 써줘가지고 거기만 소송을 피해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언론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냄비 언론이 뭔 언론이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발생이 많이 되는데 예를 들면
만두소 사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뭐 브리핑을 이렇게 해도 이 책임을 물을 때는 그쪽 얘기만 듣지 말고 또 상대방 얘기도 들어주라, 언론이. 예? 그냥 그 정부 발표만 받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 나름대로 그쪽 얘기를 써준다 그러면은 혹시 그 정부에서 발표된 게 뭐 거의 뭐 맞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기사를 써준다 그러면은 반론을 좀 달아준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만두소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보면은 만두집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막 100억대 막 이렇게 매출이 되는 데가, 그리고 뭐 자살도 하고, 그걸 뭐 쓰레기 만두다 뭐 해가지고 어디 만두소 자체가 그 짜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언론에서 그냥 그 뭡니까 정부 발표가 뭐 만두소에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쓰레기로 만드는 것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만두 회사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저희한테도 많이 오기도 하고 법원에 소송도 갔었는데 저희한테는 뭐 이렇게 홍보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정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뒤에 이제 무슨 만두를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럴 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만은 그 특히 그 무슨 사안이 됐을 때 그 너무 그냥 언론이 뭐라 그럴까요? 그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보도를 하면은 꼭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그 어느 그 방송인 여자 방송인입니다. 좀 지난 일인데 그 어느 그 미모의 MC도 보고 하는 방송인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느 그 호텔에서 납치를 당했어요. 주차장에서 밤중에 이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새벽 뭐 4시인가 5시에 풀려났는데 그때 이제 그 납치범들이 그 현금을 얼마를 인출해 가고 이제 다 해서 풀려났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언론은 그 실상을 보여준 게 특히 이제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큰 제목을 뽑습니다. 그 납치된 걸 많이 독자가 보면은 납치범이 그 여성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이게. 예? 그 납치범이 마치 뭐 무슨 돈도 뺏고 그 여성을 다른 뭐 추행을 하거나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방송에 그때 이니셜을 써가지고 A씨라 했어요. 누군지는 모르게 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이게. 하고 방송 출연을 하면은 뻔뻔스럽게 출연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이 쓰는데 그때 260개사 언론하고 싸우고 있다 그래요. 그 매니저가. 그 정도로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300개까지는 버텨보고 더 이상 하면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지역에서 또 지역 여론을 뭐 선도하시고 또 뭡니까 지역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걸 뭐 통합하시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다른 그 뭐 스포츠지라든가 이런 근데 아무리 우리 그 선정성이 자꾸 그 독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꼭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꼭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특히 그 일본 같은 데는 지역 그 일간지가 거의 일도 우리 그 옛날에 일사같이 하나나 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중앙 그런 정치면 같은 걸 거의 다루질 않고 지역에 있는 그 소식만을 다루고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 독자도 또 많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지역 일간지 사장님들 이렇게 하고 그 간담회를 가끔 합니다만 지역 내려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독자가 누가 신문을 구독하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그 자체가 걱정이다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신문이 옛날에는 저희 그때는 뭐 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배달을 했었는데 지금은 직업이 돼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가 그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은 그
돈이 더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이 배달을 안 하면 뭘 합니까? 했더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부수를 많이 찍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관공서나 이런 데 좀 돌리고, 이게 우리가 갑한 데 가면 거의 신문을 못 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 일간지 같은 데는 신문을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없는 신문이 있어요. 신문을 찍 때 많이 안 찍고 어디 관공서만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자꾸 나고, 언론의 본연의 사명을 하지를 못하고 자꾸 뭐 사이비 언론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이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지역 신문 사례를 제가 뭐 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각 지자체 단체 내에 있는 이런 규모는 적지만은 알찬 신문들이 너무 많더라. 그게 왜 그렇게 신문을 좀 공적인 이런 공공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꼭 사주, 아무리 사기협회라 하더라도 신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 사주에 관련된 그런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하나의 방패막이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역 일간지에 가면 언론인들이 이렇게 그 사주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언론인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지역 일간지에 가서 보면은 거의 건설업 하신 분이나 다른 사업 하신 분들이 이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여기에 계신 지역 신문 이 사장님들이 오히려 지역 일간지보다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참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알차게 경영을 하셔가지고 진짜 지역을 좀 선도하고 지역 여론을 이제 선도해서 또 좋은 또 이런 지역에 무슨 뭐 중앙에 알릴 무슨 내용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좋은 기사거리도 발굴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게 지금은 다 금방 그냥 중앙에까지 알려지기도 되고, 또 이게 신문도 어떻게 보면 더 명성을 얻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일간지를 보면은 그렇게 유명한 신문들이 내 발행 부수가 뭐 우리같이 막 100만, 뭐 200만 이렇지가 않더라고요. 보통 한 뭐 20만, 30만 이러는데도 그 나라를 막 움직이고 막 그렇게 힘을 갖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그만 이런 지역사회지만은 여기에서 아주 우리 지역 신문들이 여론을 아주 선도해서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요새는 다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거의 감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감시도 좀 하셔서 이런 지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은 아주 작아도 아주 강한 이런 언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